지금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이 1997년부터 친중국계 홍콩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고요. 대만과 수교를 이어오던 걸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파나마 중국 편이야? 라는 게 좀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 마음대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거는 미국 물류의 어떻게 보면 대동맥과 같은 혈관이잖아요. 이걸 중국에게 지금 쥐어주게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야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파나마 운하 관련한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나마 운하를 내놔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뭘 요구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의 핵심 자산인 파나마 운하를 내놔라 라는 내용을 받았을 때 겪어야 되는 어떤 협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파나마 운하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파나마 운하뿐만 아니라 그 그린랜드 있잖아요. 그린랜드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덴마크마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임기 전부터 정말 남의 땅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어떤 거래의 협상을 위한 카드를 계속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파나마 운하는 어떤 점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파나마 운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역사를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 파나마 대사까지 지명을 했습니다. 그 대사는 히스패닉 계열의 인물이긴 해요. 결국 중남미 지역의 대사를 중남미 계열의 인사로 했는데, 근데 그 히스패닉 중에서도 그동안 트럼프 캠페인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미국 우선주의에 엄청나게 열성적인 그런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이 거래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인상적인 단어는 파나마 운하를 돌려받아야 되겠다.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미국 거다. 원래 미국 거다.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이 있긴 있죠.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건설을 했던 과정은 잠시 후에 역사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일단 건설 과정에서 미국이 건설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이야기는 거의 3만 8천 명 정도의 미국인 건설 노동자가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사료와는 약간 다릅니다. 사료에는 약 2만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 주한미군도 4만 명 있다 그러는데 숫자 틀리는 거는 좀 있는 일이죠. 사실은 2만 8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명수는 다르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든 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나마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4명이 함께 나와서 파나마 운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파나마 운하를 왜 이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파나마 운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상 물류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나마의 중요성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상 물류에서는 일단 그 파나마 운하가 전 세계 해상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대략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작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 뭐냐면, 예전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이 오른편에 유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이제 그 신대륙을 찾아 나서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서양의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항구나 이런 항만들은 다 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서 왼쪽 항구로, 그러니까 서한 항구로 가는 것도 파나마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있는 항구에서 아시아로 통하는 물류,
우리나라 포함되겠죠. 중국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이 물류도 당연히 파나마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남미로 향하는 물류도 당연히 파나마 운하를 통해야 됩니다. 칠레 쪽 가는 거는 파나마 운하 통해서 가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하는 물류 가운데 거의 한 70% 정도가 아시아, 그 다음에 서한, 남미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이 파나마 운하가 얼마나 치명적인 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하려면 필요한 게 파나마 운하네요.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게 파나마 운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파나마 운하가 경제적으로는 미국에게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 견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얘기해드리긴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파나마 운하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100년 넘는 역사 동안 파나마라고 하는 국가를 친미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약간 그 공산권 국가가 돼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뭐 미국을 막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 뉴욕에서 LA 가는 것도 못 가고, 예. 미국이 수출을 하려 그래도 칠레 쪽 가는 걸 못 가고, 이게 중국 배가 뉴욕으로 들어오려 그래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실제로 파나마가 지난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만과 수교를 이어오던 걸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파나마 중국 편이야? 라는 게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이 1997년부터 친중국계 홍콩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고요. 예. 물론 중국 마음대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거는 미국 물류의 어떻게 보면 대동맥과 같은 혈관이잖아요. 이걸 중국에게 지금 쥐어주게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꼭 파나마 운하를 진짜 미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중국계 자본으로 인해서 뭔가 차질이 생길 경우에 미국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미리 견제를 통해서 야 니네 혹시라도 우리한테 폐를 끼치면 니네 확 뺏어버린다. 네. 라는 협상의 카드로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역사적으로 미국은 파나마를 얻고 그 다음에 그 파나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결국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돌려줬는지 그 역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파나마 운하가 처음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된 거는 대항해 시대 때부터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스페인이 바로 이 지역들과 물류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식민지들을 많이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 지역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 바스코 발보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스크 발보아. 네, 바스코 발보아인데 이분이 스페인 하급 귀족 출신이에요. 분이라고 하긴 좀 뭐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스페인 하급 귀족 출신이고 파나마의 식민지를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나마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발보아화입니다. 와, 이게 스페인에서는 하급 귀족인데 파나마에서는 국부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네요. 시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제가 그 동전을 보여드렸는데 발보아가 써 있고 동전에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발보아를 칭하는 이름은 참 많습니다. 뭐 상건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황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굉장히 악랄하고 방탕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방탕해서 도박하고 뭐 이러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배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배에 숨어 들어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숨어 들어간 배가 파나마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파나마에 도착을 했는데 파나마에서 원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파나마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동전을 쓰기에는 좀 창피한 인물인 것 그렇긴 같은데요.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분이라고 하기 좀 뭐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파나마가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리고 스페인은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파나마는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파나마에서 권력을 장악한 거는 스페인 왕정에게는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권력을 잡긴 잡았는데 바스코 발보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처형당하지 않으려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처형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스페인 왕에게 굉장히 좋은 것,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여기 좋은 것도 좋은 걸 갖다 드리려고 국왕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려고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산속을 헤집고 올라가고 막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뭔가 처음 보는 바다가 눈에 띈 거예요. 그 바다가 바로 태평양입니다. 아. 그래서 바스코 발보아는 태평양을 유럽인 가운데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름 중요한 인물이네요. 나름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태평양을 발견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목격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냐 여기에는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 유럽인들은 대서양을 통해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예.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태평양이 있다는 것을 바스코 발보아가 딱 발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태평양 뒤에 또 바다가 있고 그 뒤에도 땅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지도로 봤을 때 네.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서 인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그 대서양과 인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태평양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였었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네. 초코크로아상님이 태평양은 그냥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가만히 있었는데 태평양이 있었죠. 그 유럽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없는 셈 치고 건너가니까 그렇죠. 인도다라고 했던 거를 발보아가 바다가 있네? 네, 바다가 있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태평양을 목격한 인물이 바스코 발보아입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악랄한 그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원주민들은 뭐 학살하고 이래서 결국은 참수를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태평양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스페인 국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루도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스페인에서 페루까지 가려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돌아가지 말고 페루까지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찾아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나마에 운하만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었냐면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로만 남았다가 1500년대부터 이제 1800년대까지 정말 대항해 시대로부터 해서 막 식민 시대가 많이 펼쳐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1808년에 프랑스 나폴레옹 1세가 딱 스페인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이제 전국에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스페인이 전국 혼란 때문에 그 식민지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남미 지역에 있는 식민지들은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예. 이때 파나마도 콜롬비아에 속해 있었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파나마 개발권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무기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도 파나마는 약간 거래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워낙 좋은 땅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가 이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운하 건설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그로부터 9년 전인 1869년에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을 하게 돼요. 운하에 대한 아이디어가 프랑스에 있긴 있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가 건설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때 그 수에즈 운하의 길이가 160km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니까 80km 절반밖에 안 되네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야 우리가 160km도 땅을 팠는데 빨리 반밖에 안 돼. 빨리 땅 파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프랑스인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바위네? 돌이네? 이거 팔 수가 없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쪽에 있잖아요. 예. 굉장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렇죠. 지중해 연안에 그렇죠. 있죠. 예. 덥긴 덥지만 뭔가 열병이 생길 확률은 많이 낮아요. 근데 이 지역은 수에즈 운하 이 지역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장기간 우기예요. 덥고 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 황열병, 풍토병들로 인해서 거기에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포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파나마 스캔들이라고 해서 우리 에펠탑을 건설한 에펠 이 역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펠이 파나마 운하가 처음엔 땅을 팔려고 했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건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SOS를 친 게 에펠입니다. 크리스토퍼 에펠에게 딱 SOS를 쳐서 그러니까 설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에펠은
그 에펠탑도 만들고 자유의 여신상의 철골 구조를 만들 만큼 뭔가 구조에 대해서는 정말 장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사는 계속 지연되지,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주식회사는 돈이 떨어져서 파산 지경이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고 에펠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해서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되는 파나마 스캔들까지 펼쳐지게 이 됩니다. 민자로 했나 보네요. 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 빠지게 됐죠. 프랑스가 빠지고 이제 미국이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냥 들어선 건 아니고 프랑스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자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미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콜롬비아에게 접근을 해요.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가 먼저 $1,000,000를 딱 그러니까 일시불로 주고 매년 25만 달러씩 줄게. 우리에게 대신 파나마의 운하의 운영 권한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외자네요. 이번에 외자죠. 근데 파나마에 있는 의회에서 사실 뭐 이래저래 좀 하다가 결국 안 합니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미국이 파나마도 사실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했지만 콜롬비아의 그 하나의 지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에서도 우리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분리주의 세력자들이 있었어요. 분리주의 세력자들에게 미국이 접근을 합니다. 미국 자주 써먹는 방법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무기 지원하고 군대 보내고 해서 결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돕게 되는데 파나마가 독립한 게 1903년 11월 3일이고요.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보름 만인 11월 18일에 파나마로부터 운하 건설권과 이 지역의 땅을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15일 만에. 빼박이네. 그렇죠. 예,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죠. 그러니까 독립을 도와준 목적이 파나마 운하였다라는 게 뭐 명실상부하네요. 그러니까 딱 예. 15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하 건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1914년부터 이제 운하가 이제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운하가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도 갈등이 엄청났습니다. 뭐냐면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지었다. 그러면 예. 이제 감정적으로는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위대한 기술력으로 만든 미국의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운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외자를 엄청 들였는데 운하로 버는 수입 별로 없다. 그리고 운하 건설하면서 파나마에다가 우리가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 해줬지. 우리가 풍토병 없애줬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학교, 인프라 다 지어줬잖아. 너희는 무상으로 이거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야, 얄밉다. 미국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파나마 사람들은 조금 그래서 기분이 파나마인들의 나쁘겠네요. 그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파나마인들은 파나마 운하를 바라보면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천연 자원이다. 이건 감정적인 거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뭐였었냐면 파나마 운하 수익 중에서 미국이 파나마에게 주는 임차료 자체가 너무 적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파나마인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인들은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면서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는 영어 사용자만 채용을 한 거죠. 임금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자는 그 골드 등급을 줘서 그 달러로 주고, 예. 뭐 그러니까 스페인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임금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이 있었고요.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를 파나마인들 사용하지 말라. 인종차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씨앗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1964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이 임대한 땅이니까 이 미국 땅에다가 파나마 운하 있는 쪽이 운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10마일 정도를 미국 땅으로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파나마 국기조차 개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막 인종차별이 있고 임금차별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파나마인들이 되게 불만이 쌓여왔잖아요. 근데 그 불만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파나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다가 그 파나마 국기를 개항시키는 거는 미국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 그럼 이건 어때? 미국 국기도 개항하지 말자. 국기 자체를 개항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발보아 고등학교, 아까 발보아라 그랬잖아요. 네, 발보아 고등학교에 가서 미국 국기를 개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나마 그 발보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서 그럼 우리 국기도 개항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파나마 국기를 개항하고 이런 사태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더니 결국은 2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사실 미국 쪽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유혈 사태까지 발생한 이상 미국은 파나마에 대한 정책을 좀 급선회하게 됩니다. 약간 완화적으로 급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1977년 9월 7일에 지난 밤사이 별세하신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당시 오마르 토리오스 파나마 장군과 토리오스 카터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로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로 가게 됐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파나마는 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아주 극명한 차이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수에즈 운하에 건설했던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에 실패했을까?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다가 양쪽에 있고요. 여기 옆에 그 가운데 있는 땅을 그냥 파기만 하면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바닷물에 배가 지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수에즈 운하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까 이제 야 산이니까 요 산만 파면 우리가 바다를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바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이제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를 계단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데 사실 이게 1900년대 초잖아요. 계단식으로 여기에 있는 배를 이 위로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암살자님이 네. 저거는 돌로 돼 있어서 파나마나 해서 파나마 운하 아니냐. 네. 예, 근데 진짜 좀 아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게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물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문을 딱 여는 순간 물은 쏟아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순전히 전기 하나 안 쓰고 중력의 힘으로만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물을 밑에 파이프로 연결을 해볼게요. 예. 그리고 이 파이프를 딱 열어볼게요. 그러면 물은 수면을 맞추는 중력에 맞춰서 수면을 맞추게 되죠. 파이프를 열면 여기 있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여기에 있는 낮은 물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느 중간에 수면이 딱 맞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관문을 열면요. 그때 배가 이렇게 지나가서 한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또 이 정도로 낮아졌죠. 예. 그럼 그 다음 관문과 연결된 파이프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은 내려가고 여기 이만큼까지 내려왔던 물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가 딱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제일 위에 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요. 거기에서 딱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물은 누가 채워줄 건데 이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끼만 하지 이 물을 누가 채워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겪었던 파나마에서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의 병목 현상이 생겼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주변이 사방천지가 바다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많건 어떠건 왜 물 많잖아요. 근데 그 물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제가 그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가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4월부터 12월까지가 장기간 우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풍토병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사실 운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 같은 호수에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여기서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 배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 4월부터 12월까지가 가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호수가 차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수에즈 운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내려가서 이게 배가 못 지나갈 정도로 내려갔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바로 맨 위에 있는 담수, 같은 호수 여기에 물이 부족했던 게 바로 파나마 운하의 가뭄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파나마 운하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파나마 운하에서 오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탐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을 살펴보면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뭔가 자기의 그 컨트롤 안으로 주기 위한 그 진짜 달라는 게 아니더라도 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중국하고 러시아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그 중남미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원래는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물류가 쉬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검은색이 미국인데요. 중남미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모든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이 되자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중남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최대 무역 와. 파트너는 중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 중국이네, 다 중국. 다 중국입니다. 예.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1999년에 일단 파나마는 운영권을 이양을 했고 그때 공교롭게 중국이 2001년부터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중남미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과 무역과 교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고요.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었잖아요. 예.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최근에는 야 달러가 아닌 차라리 위안화를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화가 아예 필요하다. 라는 식의 공공연한 발언을 하기도 한 만큼 그 중남미 국가에서 중국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얼마 전에 중남미 국가들의 선거들이 줄줄이 연이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겠지만 핑크 타이드가 있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의 수장들이 이제 좌파 성향의 정권이 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무역으로만 내지는 교역 경제적으로만 어떤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면 핑크 타이드를 통해서 사실 그 이념적으로도 비슷한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제3세계론이 많이 나왔던 지역들도 저 남미 계열이죠.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소련하고 마치 뭐 냉전으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네. 남미 계열은 약간 좌파 쪽들이 좀 많이 집권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이제 그 미국의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뭐 좌파들이 많이 네. 집권을 좀 하고 네. 있는 나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권 국가인 중국하고도 손을 네. 잡게 된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사람들이 그 남미에 대해서 그 특히 제일 중요한 관문인 파나마에 대해서 네. 좀 신경이 쓰이기는 많이 쓰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공산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적 맥락이 깊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쪽을 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원래 중남미 지역과 그렇게 교류가 많은 국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세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대중남미 정유 제품 수출을 크게 늘렸는데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만 4천 톤을 기록했던 러시아의 대브라질 디젤 공급량이 2023년 첫 3개월 동안 66만 3천 톤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서방에다 팔지 말라 그러니까 저기다 갖다 팔고 있구나. 중남미에다 네. 판 거죠.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특히 어떤 국가들을 많이 공략을 하는지 보니까 독재 정권을 중심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독재 정권이 가장 필요한 거는 무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전 독재 국가죠. 페루는 사실 그 일본계 인물이 이제 독재를 했었는데 페루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제 헬리콥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독재자가 있는 니카라과 여기에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또 독재 국가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와는 지금 몇 차례 합동 군사 훈련도 러시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러시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독재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고. 유조 기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네. 한번 읽어보려면 네. 그동안 뭔가 이제 협상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는 이전에 미국이 파나마를 대하던 것과 네.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할 때는 뭔가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이런 거 하던 부분들을 네. 갑자기 돈을 갑자기 올려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미국은 파나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 이제는 좀 강압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좀 바뀐 건가요? 사실 과거에는 더 강압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그 파나마에는 그 독재자가 있었어요. 노리에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있잖아요. 거기 정보원이기도 했습니다. 정보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그 파나마의 독재자의 충복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 삼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주고받았었죠. 그런데 이 인물이 파나마의 그 독재자로 올라서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말을 안 듣게 되자 이 사람을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병력 2만 7천여 명을 파나마로 파견을 해서 파나마를 침공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사실 파나마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친미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독재자가 나 미국 말 안 들을래 하고 하면 침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과연 지금 그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싶지만 결국 그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꺼내지 않았던 어떤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파나마가 분쟁의 한가운데 뛰어들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그다음에 중국, 미국을 비롯한 이 물류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를 돌려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네. 파나마 문화를 달라라고 네. 좀 얘기하는 것의 속내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가져가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여기에 덤으로 뭐 지나가는데 좀 싸게 해달라 이런 그 다음 카드 네. 협상이 있을 때 강대강이 붙었다가 그 다음에 야 대신 너네 중국이랑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라든지 네. 아니면 미국 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라든지 그 다음 협상을 위해서 먼저 강공의 카드로 내놓는 것이 파나마 운하 내놔라 네. 일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뒤에 어떤 협상들을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특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곧대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이 뒤에 숨어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어떤 얘기가 있는가를 보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네. 경제적인 맥락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